파키슨의 법칙 봅니다. 파키슨의 법칙은 이제 정부 실패예요. 정부 실패인데 여기 좀 보게요.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영국에는 이제 해운성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해운성이라는 관청이 있는데 이 해운성이 담당하는 업무가 뭐냐면 영국이 보유하는 선박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조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 선박을 관리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는 거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보유하는 선박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뭐가? 선박의 숫자가. 근데 해운성의 공무원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 갭을 설명하는 게 이제 파키슨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이제 봅시다. 파키슨은 이 갭을 두 가지의 법칙으로서 설명해요. 첫 번째가 부하 배정이죠. 두 번째가 이제 업무 배정인데, 봅시다. 갓돌이라는 공무원하고 을돌이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 공무원, 이제 파키슨의 제1법칙 측은 부하 배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있는데, 얘는 9시부터 8시까지 일해요. 그러면 일이 많죠. 일이 많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반 사기업체는 뭐라 그래? 네가 무능해서 그래. 유능한 사람은 뭐 6시까지 하고 퇴근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부 영역은 병돌이라는 뭐 한다? 직원을 보충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때 갑돌이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경쟁하는 동료보다 뭐 한다? 지휘를 할 수 있는 부하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B 부하 2명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부하 배정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을돌이도 뭐 한다? 이거밖에 안 돼요. 9시에 출근해서 5시 내에 일이 끝나니까 업무가 가중하지는 않거든요. 그랬는데도 공무원이 이제 부하를 갖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서로 일을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회의하고 뭐 그런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7시간이 돼버리면 부하 2명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부하 배정이에요. 오케이. 부하 배정의 법칙입니다. 그럼 부하가 배정하면 봐봐. 뭐가 커져버린 거예요? 조직이 커져버린 거예요. 파키슨의 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부하가 배정하니까 피라미드, 계층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봐봐. 이렇게 조직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해야 되죠. 지휘를 내려야 되죠. 또는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뭐 한다? 휴가 같은 업무를 챙겨야 될 공무원도 생기죠.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가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배정됐는데 선박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가 배정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 파생적 업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업무 배정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법칙에 의해서 이걸 설명해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파키슨의 법칙에 아주 본질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봐봐. 해운성의 업무가 뭐예요? 선박의 관리잖아요. 그러면 이 선박을 관리하는 업무를 결정할 때는 봐봐. 선박을 관리하는 업무에는 선박의 숫자도 있죠. 선박의 규모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선박의 숫자가 많아지면 선박을 관리하는 업무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선박의 규모가 통통배에서 항공모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규모가 엄청나게 또 선박을 관리하는 업무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뭐 한다? 파키슨 이것만 갖고 한 거야. 이것만. 숫자만 갖고. 얘를 포함 안 시킨 거야. 근데 후대 이제 학자들이 파키슨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봤더니 파키슨은 뭐 한다? 선박을 관리하는 업무를 이걸로만 봤단 말이야. 얘는 안 봤다는 말이야.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봤더니 영국이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독일한테 거의 뭐예요? 군함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군함을 만들 때 소형 군함을 만들어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다. 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큰 대형 모함을 만들, 항공모함 같은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뭐 한다?
선박의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이만큼의 공무원의 숫자는 뭐한다? 선박을 관리하는 본질적 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은 이걸 놓친 거야. 그래서 파키스탄의 법칙의 최대 한계가 뭐다? 본질적 업무가 증가했을 때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걸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왜 앞에 꼭 이런 수식을 넣을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바로 이런 또 다른 국가 이기가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선박의 군함의 대용화를 추구했던 시기였거든요. 오케이. 그럼 파키스탄이 왜 이런 연구에 우를 범했을까? 파키스탄 본인밖에 모르죠.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한다? 일부러 그랬다. 예. 정부 실패를 과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분도 있고 아니다. 그냥 뭐한다? 변수 중에 하나를 그냥 실수로서 놓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파키스탄 법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 법칙 중에서 이 정도는 맞아요. 맞잖아요. 이 정도는 맞는데 이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누가? 일반론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이론의 한계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키스탄의 법칙이 한계지 일반론은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X 비율성이에요. 여기 좀 봅시다. 정부 실패인데 여기 좀 봅시다. 시장의 경쟁이잖아요. 시장의 경쟁입니다. 봐봐요. 수많은 수요자, 공급자가 경쟁하죠. 이 점이 자원배분 효율점이라 그랬죠. 파레토 최적점인데 이 가격이 성립됐죠. 그럼 이 가격을 가지고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점이 뭐한다? 가장 많다 자원배분 효율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자원배분의 효율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X 효율성이라는 게 뭘까? 이것과는 다른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X 효율성.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다른 의미의 효율성을 뭐라 그런다? X 효율성이라 그래요. 오케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는 다른 의미의 효율성을 X 효율성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것들이 반대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 X 비효율성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X 효율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는 별개죠. 왜 X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아닌 다른 의미의 효율성이기 때문에 X야. X죠? 그러면 언제 나타난다? 경쟁에 직면했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한다? 심리상 관리상의 효율성. 경쟁하게 되면 뭐한다? 너보다는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의 경쟁 대상자가 뭐예요? 갑자기 안 다니는 도서관을 다녀. 그럼 여러분도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게 X 효율성이에요. 오케이? 봅시다. 그러면 심리상 관리상 자신의 효율성이죠. 쉽게 수험생 입장에서 말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뭐예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는 거거든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 오케이? 그러면 X 효율성 뭐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는 거. 얼마나 집중해서. 오케이? 아니 경쟁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중해서 공부하겠어요? 맞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시험이 있는데 200명을 뽑는데 원서를 낸 사람이 50명도 안 돼. 경쟁해요?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죠. 그럼 뭐 이렇게 열심히 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 집중해서 하고 열심히 하고 안타깝게 막 조바심 내면서도 열심히 해. 200명을 뽑은데 원서 낸 사람이 2000명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경쟁에 직면했을 때. 오케이? 이게 X 효율성입니다. 그럼 봐. 정부는 X 비효율성이 나타나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왜 X 비효율성이야? 정부는 독점이에요. 오케이? 독점이기 때문에 경쟁했을 때 나타나는 뭐한다? 심리상 관리상의 효율성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X 비효율성이 나타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야. 시간 때우기 시급 형태. 뭐라고? 시간 때우기 시급 형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케이? 경쟁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면 뭐한다? 퇴근하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면 뭐예요? 월급날 월급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시간 때우기 시급 형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럽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 실패 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일부 우리가 좀 다뤘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얘가 한번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뭐라고 했었나? 경쟁이 너무 과도할 때 X 비효율성이 나온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었어요. 독점이기 때문에 X 비효율성이 나오죠. 무슨 경쟁이 과도할 때 나오겠어요. 그럼 이런 문제 다 맞았다고 생각하시죠? 응시생이 10%만 맞아요. 응시생이 90%는 못 맞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도. 왜? 시험 보러 오지 않은 사람이 30%. 오케이? 시험 보러 와서 뭐 한다?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가는 사람이 20%. 좀 풀어보다가 그냥 에이씨 내년에 나는 원래 합격할 생각이 없었어. 그 사람이 또 20%. 덜덜덜 떨어가면서 뭐 한다?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마킹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응시생이. 오케이. 그 10% 중에서 뭐 한다? 합격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대 1이에요. 10대 1. 실제로 10대 1도 안 돼. 아니 매일 뭐 폼만 수험생하고 여러분하고 경쟁 대상자 삼으면 안 되지. 어이 자네는 요즘 뭐하나? 공무원 시험 공부합니다. 시험 공부는 수단이에요. 수단. 시험 공부가 직업일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 시험 공부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돼? 어느 정도? 자신의 삶에 상당한 시간이 뭐한다? 시험 공부에 올인하고 있어야지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해야 돼요. 하루 최소 몇 시간? 10시간 이상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수험생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위에 봐봐요.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합격한 사람들 하루 10시간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웃어버려요. 내가 학원을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가는데. 물론이 중간에 노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합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놀진 않아요. 합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합격할 만하니까 합격한 거고 떨어질 만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합격할 만하니까 합격한 거고 떨어질 만하니까 떨어진 겁니다. 정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영화를 한번 가봅시다. 여기 좀 봅시다. 여기 좀 봅시다. 여기 좀 보게요. 이건 인문반 때 다루기는 좀 뭐하지만 한번 제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게요. 시장의 경쟁입니다. 이 방식이 실패했더니 이제 정부가 뭐한다? 개서적 통제로 했던 겁니다. 오케이. 이 방식도 실패하니까 뭐예요? 시장의 일부의 방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 영역에서 실패한 영역에서 시장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민영화인데 쓰지 말고 들어요. 자꾸 한번 봅시다. 여기 봐요. 정부가 실패했죠. 정부가 실패했죠.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을 뭐라 그래? 기능이라 그래. 정부가 하는 일을 정부 기능. 이 기능을 재조정해야 돼요. 누구와 재조정해야 될까? 누구와? 시장과. 그래서 정부와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가 시장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정부가 해요? 시장이에요? 정부가 해요. 정부가 하는 것보다 시장이 더 잘해요. 그럼 시장이 하는 거죠. 그럼 정부가 시장보다 못하죠. 줄이죠. 정부가 줄여버린 걸 감추겠다 그래요. 그럼 정부가 줄여는 것은 시장이 가져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민영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민영화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좀 가봅시다. 그러면 공공 서비스 생산하잖아요. 공적인 서비스를 생산하잖아요. 이 공적인 서비스 생산하는 방식에는 이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공적 서비스 생산하는 방식에. 이게 좀 인문반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좀 해보고 하려고. 먼저 일반 행정 방식.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이 일반 행정 방식. 정부가 직접 공급 생산하는 거죠.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야. 오케이. 공무원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애교 서비스, 복지 서비스 같은 거 있어요. 복지 서비스도 물론 일부 정부가 직접 하는 거. 그 다음에 책임 경영 봐봐. 책임을 져. 누가? 정부가. 근데 경영은 시장의 논리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이라는 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경영 방식이거든요. 정부가 시장 논리에 따라 공급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봐봐. 얘는 지금 안 달아. 얘는 어려워. 얘는 어려워. 지금 설명하면 안 돼. 공기업만 봐봐. 공기업 뭐야? 공기업은
정부가 지배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죠.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한전. 한전 같은 데를 공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뭐 한다? 전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져요? 정부가 지잖아요. 한전 사장의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아니, 그런 거 쓰지 마. 나중에 하니까. 한전 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왜 대통령이 임명권자란 말은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경영 방식이 바로 공기업이에요. 책임 운영 기간은 어려워요. 나중에 합시다. 그 다음 민간 위탁 방식이단 말을 봅시다. 공급은 정부에게 기속되지만 생산은 민간이 하는 것. 봐봐요. 봐봐. 생산은 민간이 하는 거야. 근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뭐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이야 공급의 책임이야. 공급의 책임을 정부가 진다는 거야. 봐봐. 마스크 봐봐요. 마스크. 원래 마스크는 뭐예요? 민간이 생산해서 민간이 시장에 공급하잖아요. 수많은 수요자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있잖아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돼서 이 정도에 됐단 말이에요. 보통 한 장이 얼마? 400원, 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건 마스크. 또 일반 마스크는 200원, 100원 그랬단 말이에요. 압니다. 저도 사봤습니다. 황사 때. 그래서 알아요. 이렇게 민간이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우리만 터진 거야? 전 세계 다 터져본 거야? 전 세계 다 터져본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만 수요가 폭증했으면 뭐예요? 수입에다 세면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폭증해 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가 수요가 폭증해 본 거예요. 맞죠? 수요가 공급은 똑같은데 여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커져 본 거예요. 그럼 이 가격에 팔면 되는데 공급업자들도 뭐 한다? 안 팔고 숨겨놓죠. 여기까지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해요, 원활 안 해요? 원활 안 해요. 사재기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더 올라가면 팔라고. 맞죠?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죠. 어떻게 개입했어요? 생산량을 늘리란 말이에요. 오케이? 공급량을 늘리란 말이야. 그러면 안 팔리면 어쩔 거예요, 나중에. 정부가 다 사줄게. 그래서 이들이 생산하는 것을 정부가 다 사들였죠. 사들여서 뭐? 할당제죠. 한 사람 앞에 몇 개? 일주일에 몇 개? 3개. 지금 폐지됐지만 이렇게 할당을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뭐 한다? 일단 수출하는 걸 규제하고. 우리나라부터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정부가 직접 마스크를 생산하지 않잖아요. 오케이? 이런 게 이제 민간 위탁형 방식이라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정부가 생산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마스크에 대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권력으로서 개입했잖아요. 그러면 들어.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일 때는 정부가 뭐 한다고? 가만히 있었죠. 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니까.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니까. 근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을 뭐라. 그러니까 매번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민영화를 했다는, 민간에게 생산을 맡겼다는 자체가 뭐예요? 시장에서 충분히 원활하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한 거죠. 정부도 이제 손 뗐죠? 지금 뭐 할당제 안 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민영화형입니다. 민영화형은 뭐냐면 민간이 공급과 생산을 다 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당연히 행정가 이걸 연구하죠. 맞잖아요. 정부 직접 하는 거. 이것도 하죠. 이건 조직론에 가서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책임운용기관 공개 조직론에 가서 배우죠. 이것도 배우거든. 행정학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행정학은 아무리 어떤 생산 방식을 민간이 하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는 것만 연구해요? 정부가 완전히 관여가 안 된 것을 연구할까?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된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행자라는 말이 들어간 학문은 정부가 관여되지 않은 건 순수한 경영학의 몫이지 행정학의 몫은 아니거든. 그래서 행정학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방식 중에서 이건 조직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얘는 나머지가 다 얘야. 얘는 너무 포괄적이니까 안 다루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거 조직론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민영화에서 배우는 게 바로 이거야. 이것을 민영화라고 그래요. 행정학에서. 이걸 민영화라 그러진 않잖아. 이걸 민영화라 그러지 않잖아. 공기업을 팔아버리는 걸 민영화라고 그러는 거지. 공기업은 민영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와 얘는 민영화가 아니고 얘는 행정학이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은 민영화고 행정학에서 말하는 민영화는 얘를 민영화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 방식 중에서 얘. 오케이? 네 가지 방식 중에서 얘를 포괄적으로 민영화라 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가장 최근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한번 한번 내가 말만 해드릴게. 다음 중 민간 이탁의 방식이 아닌 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거 세 개를 설명해요. 그리고 뭘 내놨냐면 책임 운용 기간을 내놨어. 공기업과 책임 운용 기간은 민영화가 아니야. 오케이? 됐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민영화의 방식이잖아요. 민영화. 오케이? 민영화의 방식들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종류 한번 봅시다. 봅시다. 그 그림 두 개는요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좀 다루고 나머지는 개념 정도만. 정부 기능을 완전히 민간으로 넘겨본 거잖아요. 맞잖아요. 정부가 했던 기능을 전부 다 민간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만 하나만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내가 하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태어나기 이전일 거야. 우리가 법무부, 예교부 같은 부가 있잖아요. 부. 전에는 최신부였어요. 최신부. 최신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최신부가 뭘로 돼요? 최신청이 돼요. 부에서 청. 그 검찰청, 경찰청처럼 청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우정사업본부로 가요. 그리고 이 전기통신이 어디로 공기업으로 가요? 한국통신공사. KT 전신이야. 그러니까 전화는 한국통신공사라는 공기업으로 가고 나머지는 우정사업본부로 가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KT죠. 이 한국통신공사가 공기업을 팔아요. 그래서 한국통신공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KT가 된 거예요. 오케이? 한국통신공사가 KT가 된 겁니다. 오케이? 왜 그랬을까요? 경쟁체제로 완전히 갔잖아요. 통신시장이. 그래서 완전히 민영화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이런 게 정부 기능을 완전히 민간으로 넘겨봤다는 거예요. 오케이? 맞잖아요. 아니 이해만. 중요한 건 쓰라 그럴 건데 이게 시험이 안 나와요. 한번 이해는 그래도 왜 어렵냐? 그럼 이게 뭐예요? 감각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주식 자산을 매각하잖아요. 주식 자산을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는 방법이죠. 이제 면허하고 좀 이따 다룰 겁니다. 면허 좀 이따 다룰 거고 보조금 지급이요. 보조금을 지급. 서비스가 봅시다.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H가기 곤란할 때는 그냥 보조금을 주는 거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립학교 보조금 준다. 오케이? 유치원에 보조금 주죠. 이런 게 보조금이에요. 정부가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주잖아요. 오케이? 왜 그러면 보조금을 줄까? 왜 보조금을 줄까?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예측이 곤란할 때는 그냥 민간이 하고 있는 데다 보조금 주는 것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립학교 보조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유치원 보조금 막 그런 것도 보조금이죠. 그럼 뭐 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부가 직접 해요? 여러분 봐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무슨 사립학교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사립유치원에 문제가 생기고 어린이집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정부가 직접 해불지? 그게 안 되지. 인구는 줄어들죠. 학생 수는 줄어들죠. 근데 정부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전부 다 그것을 직접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비근한 애로 대학생 수가 가장 많을 때 막 대학을 인허가를 해줬는데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죠. 그 남아있는 대학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대학 한호가 폐교되면 이거 너희들이 폐교하면 폐교 끝이지. 그 폐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없는 당연히 폐교하겠죠. 그 인근 그 대학을 이주로 해서 그 하는 생활권 이런 데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게 가장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상적인 게. 유치원이나 어린이 같은 걸 전부 다 국가가 직접 한다? 아, 출산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 출산이 어떻게 정부의 정책대로 돼요? 애를 낳는 사람은 애국자를 할수록 애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는 뭐 두 부부가 뭐 한 명이 안 된다며요. 두 사람의 부부가 한 명이 안 된대요. 0점 몇인가? 8인 그러죠. 그 말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아니, 최소한 두 사람의 부부가 결혼했으면 애가 2명이 돼야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두 사람의 부부가 한 사람도 아니야. 근다고 해서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아요. 예.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니까. 근데 두 사람의 부부가 한 명도 아니야.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됐죠. 인구가 한 명이 안 되죠. 근데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쉽게 말 1인 가구가 너무 많아.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직접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봐요. 수능 숫자 생각해봐요. 수능 숫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볼 때 몇몇 명이 시험 봤고 올해가 50만이 무너졌나요? 40만이 무너졌나요? 자꾸 헷갈리네. 그거 봐봐요. 근데 더 가팔라요. 저는 수능이라 그러지 않고 학력고사를 했거든요. 저는 제가 학력고사 봤을 때 숫자하고 올해 작년인가 수능 봤을 때 몇만이 시험 본다 그 말 듣고 나 기절할 뻔했어. 아, 이게 상당한 시간 차이는 좀 어느 정도 이게 이만큼 인구가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구나. 절대 인구는 그래도 늘어났지만 고령화 때문에 늘어났지만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구나. 그걸 느꼈거든. 근데 이 추세선이 더 가파르다며요. 가파르죠. 그렇게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에 애들이 계속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정부가 시설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직원을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보증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죠. 서비스 생산 관련된 현금 지출은 보상하지만 보수를 주지 않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들어요? 보수를 받아버리면 자원봉사다, 알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현금 지출에 대해서 보상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봉사로 활동을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기구나 용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돈을 주고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쓰는 거죠. 그런 걸 현금적 지출에 대해서는 보상받는다. 왜? 내가 현금 주고 청소기구를 빌려서 쓰는 건 아니고 거기 있는 청소기구로 내가 청소를 해주고 하는 거니까. 무엇을 받으면 안 돼? 보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조죠. 공급자의 수요자를 동일 집단에 기속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동일 집단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애를 한번 볼까요? 어머니들이 있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머니들이 있죠. 이분들이 보육에 대한 수요자죠. 그분들을 공급자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가 보육시설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애들을 보육해라 이거예요. 대신 무엇을 안 주는 거예요? 인건비만 안 주는 거죠. 나머지 건 다 해주고.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인건비야, 인건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조입니다. 민간계약 좀 이따 한꺼번에 하고 수익자 부담이죠. 이익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 이게 시장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바우처 좀 이따 합니다. 바우처 뒤에 넘기면 있어요.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면허와 계약 한번 봅시다.
이거 좀 봅시다. 지금 많은 걸 우리가 배웠죠. 근데 자원봉사도 배우고, 오케이? 보조금도 배우고, 근데 어렵게 안 나와요. 그냥 개념이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도 듣고 심화도 듣고 기출문제 풀이도 한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는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뭐냐면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걸 틀려요. 그래서 그림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봅시다. 시험 문제는 누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느냐. 정부가 있죠? 누가 있어요? 민간업자, 생산자가 있어요. 민간업자가 이제 서비스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 있어요? 국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시민이라고 표현하죠.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럼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누가 비용을 지불해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쪽 봅시다. 민간 계약이단 말이에요. 또는 민간 이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정부가 민간업자 생산자가 있죠. 뭐 국민이라고 표현한 시험 문제도 있고 뭐 시민 뭐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는 누가 비용을 지불한다?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험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누가 비용을 지불하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생산자에게. 오케이. 여기 좀 봅시다. 그러면 면허는 봅시다. 면허. 이쪽에서 이제 민간업자죠. 민간업자에게 봐봐. 민간업자에게 무엇을? 권리를 부여해요. 어떤 권리? 네가 이 공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가 해야 하고 이렇게 권리를 부여하는 거야. 반대급부도 있겠죠. 반대급부가 뭐예요? 그러면 권리를 부여한 대신에 뭐 한다고? 뭔가 조건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비용을 받기도 해요. 맞죠? 했죠? 대신 얘가 그러면 권리를 가져온 거죠. 권리를 받았죠. 얘가 생산하죠. 그러면 생산에 따른 비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비용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그 낡은 소파나 옷장 같은 거 버리죠. 그러면 쓰레기 그 봉투 놔둔 데다 그거 갖다 놓으면 쓰레기 봉투 수거업자가 그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딱 붙여놓죠. 내다 놓은 사람 빨리 와서 신고하시라고. 계속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CCTV 돌린다고 그런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건 쓰레기 봉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 업자한테 내가 연락을 해서 이거 가져가라고 비용을 내야 된단 말이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비용을 줘야지 가져갈 거 아니에요. 업자가 와서. 그러면 그 청소 그쪽에 계시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뭐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비용을 내야지. 그럼 당신이 바쁘니까 이거 가져가면 비용이 얼마니까 비용을 거기다 주죠. 관리사무소에 주면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오면 그 비용 주잖아요. 아저씨들한테. 아니면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직접 주기도 하고. 한 번도 안 버려봤어요? 부모님이 다 버려봤고 여러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지. 행정은 삶과 관련된 건데 진짜요? 돈 안 주면 안 가져가요? 쓰레기 봉투가 아니야. 오케이? 옷장 같은 거 있잖아요. 폐기물. 그런 것을 면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예로 하지 말고 뭐 한다? 비용을 국민이 주면 이걸 면허. 그럼 봐봐. 여기는 봐봐. 비용을 주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봐봐. 이제 의무를 져야 되거든요. 쓰레기 봉투 한번 봐. 쓰레기 봉투. 폐기물 말고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죠. 봐. 구청이 맞잖아요. 강남구청이 또는 여러분 사는 구청이 민간의 청소의 업자들에게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구에 쓰레기 봉투 수거해서 메모를 하는데 1년에 얼마 주면 할래? 입찰 붙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1년에 40억. 다른 업체는 1년에 40억이에요. 다른 업체는 1년에 43억. 그럼 누구하고 계약해요? 40억 줄 줄. 그러니까 40억의 비용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비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는 비용을 안 받고 자기들이 쓰레기 봉투 수거해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그럼 정부는 뭐 한다? 쓰레기 봉투를 팔잖아요. 오케이?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비용을 확보해서 여기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은 정부가 주는 돈은 전부 다 세금이나 세금이 준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뭐 국민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어차피 국민에게 받았을 게 더 국민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국민이 주는 거 아니나요? 정부가 쓰는 돈은 궁극적으로 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얘한테 누가 주느냐야. 얘는 정부가 주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거 가지고 면허냐 계약이냐를 구별하는 거지. 뭐 기본서에 있는 얘들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얘들이 맞아요. 근데 얘들이 여러분들이 그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라는 게 뭐냐? 살림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소파 같은 거 버릴 때 내가 돈을 줬던가? 아니면 그냥 가져갔던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안 가져갑니다. 돈 줘야지 가져갑니다. 오케이? 내가 한 말이 맞는지 오늘 확인해 보려면 오케이? 여러분 집에 가구 하나 고장 난 거 있죠? 딱 쓰레기 봉투 있는데 갖다 넣어놔봐. 찾아와. 아저씨가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돈 내셔야 된다고. 폐기물업자 불러드릴까요? 바쁘십니까? 그러면 저희들 대신 좀 대응해 드릴까요?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거 내가 쉬는 날 전화해서 좀 가져가시라고. 오케이?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컴퓨터 오래되고 그런 것은 돈 안 받고 가져가는 경우도 많아요. 중고업자에게 전화하면. 그럴 때는 반드시 뭐 한다. 여기 안에 있는 뭐 개인 정보 같은 건 전부 다 빼야죠. 메모리 칩 같은 거 빼고 좀 버리고. 맞잖아요. 다 이제 요즘 그렇게 하죠. 시험 제일 잘 나옵니다. 뭐 이 그림이 제일 잘 나와요. 오케이? 한 문제 맞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한 문제 맞는 거. 그 다음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바우처거든요. 바우처입니다. 오케이. 바우처입니다. 바우처에는 한번 봅시다.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바우처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회과학에서 거의 다 다루거든요.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다룬 데가 복지학이에요. 복지학. 사회복지학이 바우처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근데 행정학하고 복지학하고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지학은 클라이언트, 고객 중심으로 다뤄요. 근데 행정학은 관료 중심으로 다뤄요. 관료 중심으로. 이제 그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에는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가 있거든요. 얘는 주로 누가 다루냐? 복지학에서 다뤄요. 얘는 지금 우리는 안 다룹니다. 이건 복지학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심화 때 가서 개념 정도만 다루는 거지 잘 다루지 않고 실제는 이거거든요. 종이 바우처냐 전자 바우처냐 이걸 갖고 다루거든요. 행정학은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왜? 우린 지금 공무원 수험생이니까 행정에서 나온 정도의 초점을 둬서 배우는 거죠. 종이 바우처는 그야말로 쿠폰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문화상품권 같은 것처럼 돼 있어요. 딱 문화상품권. 오케이? 그러니까 문화상품권도 5만 원짜리가 있고 뭐 1,000원짜리도 있고 막 그러죠. 만 원짜리도 있고. 종이 바우처 꼭 이렇게 생겼다니까. 근데 문화 바우처 만 원짜리가 현금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문화상품권 만 원짜리를 가지고 뭐 한다고? 슈퍼에 가서 맥주 만 원에 4캔짜리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줘? 안 줘요. 영화관에 가서 주면
문화상품권 봤죠? 현금이 아니에요. 그걸 바우처라 생각하면 딱 맞죠. 종이 바우처가 그렇게 생겼어. 현금은 아니죠. 그럼 봐. 종이 바우처는 뭐냐면 똑같아요. 말씀 봅시다. 노인 돌봄 바우처죠. 그러면 독서 상품권은 도서를 구매할 때만 쓰죠. 그렇게 생겼다니까 종이 바우처가. 그럼 노인 돌봄 바우처는 뭐예요? 노인들의 복지에서만 쓰는 거예요. 노인 돌봄 바우처로 만다 술집에 가서 술값 계산하면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가 있어봐야 현금으로 국가가 한전 안 해주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왜 이 종이 바우처하고 전자 바우처는 요즘은 종이 바우처가 거의 없고 전자 바우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종이 바우처가 쿠폰이잖아요. 누출이 생겨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좀 보셨죠? 재난 뭐 쿠폰이 다른 데로 유출됐다 막 그런 언론을 보셨죠? 이게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노인 돌봄 바우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노인 돌봄 회사를 만들죠. 회사들이. 오케이? 뭐 목욕 서비스 회사 이런 회사들을 또는 페이퍼 종이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걸 딴 데 가서는 안 해주니까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에게 5,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현금 5,000원 주고. 그러면 이런 돌봄보다 술 먹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예컨대 5,000원 받아가지고 그냥 술 사 먹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누출되고 있는 거죠. 이 종이 바우처 한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서비스 누출에 대해서. 그래서 나온 게 전자 바우처거든요. 그럼 전자 바우처는 뭐예요? 바우처 관리의 운영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왜? 바우처 이용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인데요. 그럼 전자 바우처가 거창한 게 아니라 엄마 카드 논리예요. 엄마 카드. 여러분들이 엄마 카드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이용하는 거 실시간 엄마 휴대폰으로 전송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 학원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학원에 안 오고 땡 쳤어요? 땡 쳐서 가서 어디 갔다? 뭐 홍대 앞에 어디 놀러 갔단 말이에요. 카페에서 긁었어. 어머니 알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바우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엄마 카드의 논리를 도입한 거야. 예를 들어 노인 돌봄에서 목욕 서비스잖아요. 목욕 서비스를 새벽 2시에 긁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노출된 거죠. 이렇게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오케이? 요걸 중심으로. 왜 나왔느냐? 정책이 딴 데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특징이죠. 이 바우처는 소비자가 선택권 행사한 유일한 거예요. 이제 봐봅시다. 여기 좀 보게요. 누구에게 팔 것인가 누가 정해요? 정부가 정하잖아요.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구에게 보조금을 줄 것인가 정부가 정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누구하고 계약할 것인가 정부가 정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얘는 뭐예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 누구? 바우처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는 거죠. 바우처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 여기 좀 봐봐. 여기죠. 우리나라 학습지 바우처가 있어요. 학습지. 아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했던 그 학습지. 그 바우처가 있거든요.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학습지 바우처도 있어요. 그러면 학습지 바우처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어느 학습지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정부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소비자에게 주고 소비자가 생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정부는 바우처를 소비자에게 주죠. 소비자가 생산자를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부는 학습지 바우처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 학습지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그러면 바우처를 갖고 있는 학습지의 소비자들이 바우처를 가지고 뭐 학습지 생산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몇 개만 말해볼까요? 뭐 별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많잖아요. 빨간 펜, 구몬, 장원, 싱크비. 그래도 5개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뭐 있어? 눈높이. 엄청 많아요. 엄청. 이 정도 말해주면 특정 회사 선전한 거 아니에요.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맞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학습지 바우처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거죠.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역시 뭐한다? 전매 서비스가 누출될 수 있어요. 오케이? 맞죠? 아무리 전자 바우처로 이게 컨트롤 한다 할지라도 짜고 치면 막을 수가 없죠. 짜고 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선택권이 행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생산자를 얘가 선택한다고. 소비자. 그러니까 학습지 바우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학습지만 선택하는 거지 다른 건 선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우처에 해당하는 생산을 갖고 있는 생산하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생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우처가 아닌 별다른 건 안 되죠. 학습지 바우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학습지 아닌 다른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대전제니까. 아니 이건 맞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권 행사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최근에 기출문제인데 소비자가 선택을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학습지 바우처를 가지고 학습지 아닌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소비자가 선택권을 한다는 거예요. 학습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학습지 회사를 선택하는 거고 노인 돌봄 바우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노인 돌봄 서비스 업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갖고 있는 바우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학습지를 선택한다. 그것까지 사고를 확장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바우처로서 선택할 수 있는 생산자의 범위 내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노인 돌봄 바우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노인 돌봄 회사를 선택하는 거야. 서비스 업체를. 학습지 바우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노인 돌봄을 선택한다는 거. 그 자체는 안 되는 거죠. 학습지 회사 중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확장은 그렇게 영역이 다른 데 범위까지 선택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서비스 누출이지. 그게 서비스 누출이지. 맞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노인 돌봄을 위해서 줬으면 노인 돌봄을 위해서만 써야지. 딴 데 쓰면 안 되죠. 그걸 선주의 학습지로 써버리면 안 되지. 정부의 정책은 뭐였는데? 노인 돌봄인데. 그 다음 이제 민영화의 장단점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 능률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가게.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건데 능률성은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내는 거야. 그러면 형평성은 뭐예요?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걸 형평성이라 그래. 오케이?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형평성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네, 한번 봅시다. 행정이념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이게 좀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민영화의 장단점을 배우거든요. 그럼 민영화의 장점 한번 봅시다. 좀 봅시다. 민영화의 장점도 역시 출제가 잘 되는 영역입니다. 한번 봅시다. 정부보다 잘하는 것을 민영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장단점 봅시다. 그러면 정부보다 잘하는 거죠. 뭐에서? 효율성이다. 효율성. 비용이 더 적게 되니까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경쟁이라는 메커니즘의 가장 큰 장점이 비용이 적게 들어요. 경쟁이라는 메커니즘.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정부 규모가 적정화되죠. 왜? 시장보다 못한 건 줄였으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행정수업의 질이 향상되고 더 잘하는 것만 가져오니까. 정부보다 잘하는 것만 민영화예요. 못하는 게 민영화가 아니잖아요. 행정수업의 질은 향상됩니다. 민간이 생산하죠. 그래서 민간 경제가 활성화. 정부가 생산했던 것을 민간이 생산하기 때문에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단점 봅시다. 시험은 단점 위주로 나와요. 특히 이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책임성이 낮아져요. 들어봅시다. 들어봐요. 정부 영역에서 궁극적인 임용권자는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인, 대리인 있죠? 국민이죠? 정치인이죠?
갈려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는 다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걸 책임이라 그래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걸 책임이라. 왜? 국민이 궁극적인 임용권자니까. 오케이. 근데 민간 회사의 임용권자는 국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 S전자의 임용권자가 국민이에요? 아니잖아요. H자동차의 선발 시험권을 국민이 가져요? 아니잖아요. 맞죠? 국민에게 뭐한다? 책임을 안 져요.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신의 임용권자에 뭐한다? 대표이사에게 주는 거죠. 주식회사에서는. 맞잖아요. 그래서 뭐한다? 정부가 직접 했을 때보다 민간이 생산했을 때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져요. 왜? 국민에게 책임을 안 지니까. 형평성이 떨어져요. 형평성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해요. 이쪽은 경쟁이잖아요. 경쟁은 약자를 배려한다.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다. 경쟁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쟁의 최대 한계가 뭐다? 형평성이 제외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약자를 배려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이 두 개는. 안정성이 제외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민간은 손해나면 생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시장의 논리잖아요. 맞잖아요. 정부는 손해나더라도 해요. 해. 예. 정부는 세금을 하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대안이 나올 때까지. 그다음 저렴한 서비스.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끊임없이 출제가 됩니다. 민영화의 첫 번째 한계가 책임성이 제외된다. 두 번째 형평성이 제외됩니다. 얘는 너무 쉬우니까 얘를 주로 해서 많이 내요. 책임성, 형평성이 제외된다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영화의 저해 요인이잖아요. 크림 스킴이라는 게 있어요. 크림이 뭐예요? 크림이 달달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크림이에요. 그럼 스키밍이 뭐예요? 빨대로 쫙 빨아들인 걸 스키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봐봐. 정부는 적자 사업만 민영화하려 하고 민간기업은 흑자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적자 나는 것만 빨대로 쫙쫙 빨아서 팔려고 그러는 거고, 민간은 흑자 나는 것만 빨대로 쪽쪽 빨아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틀려요? 원인이 틀려요. 원인이. 그러니까 시장은 돈 되는 걸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뜻이고, 정부는 뭐예요? 돈 안 되는 걸 팔아가지고 털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공기업 민영화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공기업 민영화가 실제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흑자 나는 거 팔라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들이? 맞잖아요. 아니 흑자 나는 것으로 적자 나는 공기업을 맺고 해야지, 흑자 나는 걸 팔아버리고 적자 나는 것만 갖고 있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세금으로 더 부담하게. 맞잖아요. 실제로 안 돼요. 오케이. 민간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적자 나는 공기업을 사서 뭐 어쩌자고. 정부가 운영했을 때 적자가 났으면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적자예요. 적자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분 후에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을 한번 봅니다. 10분 후에 사회간접자본을 봅니다.